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5주 동안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설춘환입니다. 여러분 저 잘 모르시죠? 네, 저도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강의는 5주 동안 이론과 실전을 충분히 믹싱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기업 창업하셔야 되잖아요. 스스로가 충분히 입찰하고 낙찰받고 또 명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까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능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오늘도 오전에 합정동하고 망원동 투어를 한번 다녀왔고 어제는 또 다른 강의장에서 또 마곡 투어를 또 했었고 그래서 약 한 1년에 한 60회 정도를 임장을 하네요. 현장 답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현장 답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안에서 그냥 너무 이론적인 것만 듣다가 뭐 한두 번 간다.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못해도 1년에 한 60번 정도를 갔다 와야 느낌도 오고, 그죠? 사전에 공부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원래 중3 때부터 원래 이제 주식을 했던 아이고, 지금도 주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주식이 사실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사실은 비용에 대한 부담도 없고, 뭐 임대사업자 뭐 등록할 필요도 없고, 가장 깔끔하게 사실 주식. 나쁘지 않게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약 한 28살 때부터 이제 강의를 했는데, 공공기관 강의를 한 12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운 좋게 이제 제가 세종대학교 대학원에서 개명교수를 할 때 우리 또 김수현 수석께서 또 같은 이제 교수를 하셔가지고 저로서 또 굉장히 또 영광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저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또 팟빵이나 유튜브에 또 이런 또 무료와 관련된 뭐 경매, MPL, 뭐 세관공매, 뭐 법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참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뭐 사전에 경매와 관련해서 나는 이런 게 좀 궁금하다. 혹시 있나요, 여러분? 질문. 강사가 강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질문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강의는 잘하는데 질문을 약간 이상하게 하면 또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우리 편 선생님 어떻게 질문? 네. 예?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 앞에 남 선생님인가? 네. 제가 옛날에 그 뭐 이렇게 해서 할인 받았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큰 의미는 없다. 네. 큰 의미는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여러분 보시기에 야, 이거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정말 궁금해 할 것 같다. 그러면 질문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질문을 자제한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부동산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 또 경매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매 시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좋은 점은 경매 매물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약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1금융권, 2금융권의 이제 강의를 특강을 나가 보면 특히 2금융권에서 경매 신청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2018년도 하반기 내지는 2019년도에 경매 매물로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경매 매물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 그러나 예정 물건이 증가하고 있다. 예정 물건은 여러분 경매를 신청하고 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입찰길, 법률상 용어는 매각길, 매각길이 잡히기 전까지의 어떤 그 물건이 쌓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경매 예정 물건이라고 하고 있다.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경매 매물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본다. 노골적으로. 그러나 이제 사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개념, 전망은 뭐 누구나 뭐 어렵죠, 여러분. 사실 그죠? 신의 영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2016년도 하반기부터 제가 이제 운영하는 1년 투자 클럽반 많은 학생들한테 60명한테 이제 팔아야 된다. 이제 거의 어깨 온 것 같다. 2016년도 10월 달부터. 대거 매도를 하자. 그래서 전문가라면 사라고만 하면 안 되고 파는 시점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약간 제가 이제 거만한 시점에 2016년도 10월 달 정도부터 이제 우린 팔자. 그래서 나야 아마 전망이 맞을 거다라고 해서 대거 팔았어요. 그죠? 대거 팔았는데 2017년도 1, 2월 달에 가격이 폭등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잠깐 뜨는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떨어질 거다. 그런데 계속 뜨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그죠? 함부로 전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사실은 그러나 이제 누가 보더라도 정확한 어떤 그 프로세스, 어떤 요건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2018년도는 뜰 수밖에 없고 2019년도 뜰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졌다면 상당히 창피했을 텐데 이것은 누구도 예측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격이 떴다라고 해서 누군가가 나는 이 절차를 정확히 내가 예측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운 좋아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그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또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2018년도, 2019년도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시장이 사실 여러분 원래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가격이 많이 뜨면서 박근혜 정부 하반기에 원래 가격을 좀 낮춰야 되는 어떤 정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가 너무 빨리 끝났다. 그래서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가 조금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잘 안 떨어지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경험칙상 다음 정부 때 가격은 거의 떨어지더라. 이런 부분도 또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경매 시장은 일반 매매 시장이 좋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매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매매로 많이 전환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약간 좀 아이러니하지만 시장이 좀 안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또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토지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주거용 부동산이 좀 어렵다면 또 토지도 그죠? 한번 투자해 보는 건 어떨까? 저희 처갓집이 강원도 삼척인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가 한 3억짜리가 6억짜리 됐다라고 한다면 막 거품 물잖아요. 그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땅을 한 5천만 원 주고 샀다. 3억이 돼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컴플레인 하지 않아요. 그죠? 아무 느낌이 없는 거잖아요. 저게 땅값이 떴나 안 떴나 잘 몰라. 사람들은 오직 그냥 아파트 가격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좀 종목을 바꿔보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 오신 분들이 사실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닐 수 있겠지만 연배가 있으시니까 많은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좀 좋은 투자처를 한번 찾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용인 투어랍니다. 그죠? 수지구 갔다가 광교 갔다가 작년도 11월 달부터 샀던 저희 수강생들이 최근에 이제 가격이 폭등한 지역을 신분당선을 꽂고 있어요. 그죠? 이를테면 상해역이나 성북역이나 이런데 도대체 어떻길래 또 이렇게 많이 뜨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동천역에서부터 이를테면 수지역, 그죠? 상현역, 성북역, 그 다음에 광교중앙역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또 투어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일 이렇게 앉아서 공부만 하지 마시고 현장을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매일 이렇게 술만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죠? 밴드에 보면 항상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가 그러면 이혼하겠다. 저는 이제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술은 조금 드셔야 되는데 기회가 된다면 오늘 아까 본부장님께서 또 이렇게 한다면 오늘하고 이제 마지막 주 정도만 간단하게 맞췄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 원래 요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 아시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로케이션, 그죠? 로케이션. 두 번째는 로케이션. 세 번째는 로케이션. 아시겠죠?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로케이션을 결정하는데 좋은 로케이션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저는 교통이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통 정책에 대해서 많은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 정책이 여러 군데서 언급이 되잖아요. 이제 사전에 인천발전연구원, 국토연구원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가 나중에 국토부 여러 가지의 사이트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 예전에 그 인천시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작업 이런 것들이 그냥 툭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4, 5년 전부터 인천발전연구원의 어떤 박사가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 코멘트 했었어요, 그죠? 이런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소홀히 듣지 않고 조금 집중해서 들으면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예, 거의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건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투자 전에 좀 큰 그림을 좀 체크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저희가 이제 마포에 갔는데 마포에 갈 때 또 어제 마곡을 갔는데 마곡을 갈 때 그러면 이제 최소한 이제 큰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 이번에 그 서울시가 신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죠? 기존에 이제 발표한 게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봐주면 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어쨌거나 마곡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집중적인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곡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한 2, 3년이 더 기대가 되는 사실은 이제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제가 예전에 뭐 늘 강의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2013년도, 14년도에 마곡 청약을 추천했다가 일명 망신을 당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강의장에서 이제 SH공사 직원분들도 있었고 한데 청약을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저기 뭐야 홍보하지 말고 제발 마곡을 추천해라. 근데 여러분 SH공사가 뭐 이상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외부에 가서 마곡을 추천해라. 그때 이제 어떤 젊은 학생이 부모님이 청약을 하는데 마곡을 했으면 좋겠다. 좋을 것 같냐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저는 계속해서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마곡이 미분양이 났어요. 그죠? 7단지는 2가구가 미분양이 났고 다른 단지는 미분양이 많이 났죠. 당시 33평이 4억 3,500. 그런데 그 학생이 전화 왔어요. 교수님, 6단지가 이를테면 미분양이 났지만 피는 붙는 거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피는 붙냐? 예.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또 무슨 짓을 했나, 그죠? 예, 상당히 이제 고민하고 미안했던 적이 또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원래 SH공사에 이제 선후배들한테 항의 전화 있었어요. 예, 이런 거 추천하면 안 된다, 그죠? 예,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조만간 대청역에서 여러분 SH공사가 대청역이 회사가 있어요. 예, 선착순으로 받으니까 와서 또 사라고 이야기해라. 예, 그래서 그때 제 말을 듣고 샀던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뭐 잘 알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느낌적으로 저도 이제 그쪽 사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예, 그래서 그때 4억 3,500에 이제 계약하신 분들이 얼마 전에 뭐 8억 천에 매도를 하셔가지고 1세대 1주택은 뭐 비과세인 거니까 거의 뭐 한 4억 정도의 수익을 올린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얼마 전에 갔더니 이제 마곡은 여러분 랜드마크가 엠벨리 7단지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엠벨리 7단지 바로 앞에 이제 MIC 바로 옆에 보타닉 공원이 들어오는 건데 지금 거기가 9억 5천을 찍었어요, 여러분. 실거래가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의를 갈 때, 야, 7단지는 한번 10억을 찍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한 번은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 전에 그 옆에 마곡 힐스테이트가 33평이 오히려 9억 9천을 한번 또 찍어주는 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10억이라고 하는 어떤 마지노선이 있는데,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엠벨리 7단지 앞에 MIC가 완전히 이제 개발이 되고, 그 옆에 보타닉 공원이 들어오는 이를테면 앞으로 3, 4년 후 마곡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혹시 또 투자자 입장에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2030 각 지역별 도시기본 계획 정도는 한번 좀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떤 도시는 2035, 어떤 도시는 2040이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했으면 좋겠다. 자,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가성비입니다. 이거 뭐 경매를 떠나서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성비다. 경매의 장점이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경매는 공신력이 있다. 국가가 하는 거니까 믿고 해도 좋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물건 검색의 편리성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만약에 제가 서울에서 어떤 아파트를 사고 싶다. 매물이 뭐가 있을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매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경매는 이를테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또는 유료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지금 뭐 서울에 또는 강서구에 또는 수원에 또는 인천에 또는 대전에 대구에 어떤 물건이 나와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 점에서 경매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다. 맘만 먹으면 어쨌거나 싸게 살 수 있다. 강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권리상의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일반 매매로 매입을 할 때는 뒤에 가압류, 뒤에 또 뭐 가처분, 뒤에 뭐 가등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건데 경매는 이제 소멸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서 특별히 그런 것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경매도 여러분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를 못 본다. 내부를, 그죠? 오늘도 저희 이제 학생들이
다섯 개의 물건을 봤는데 내부를 보고 싶다. 아무도 안 보여주는 거죠. 특히 메세나폴리스의 38층, 아마 양현석 회장이 아마 위층에 살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38층이 이제 경매에 나왔는데 보고 싶다, 그죠? 그래서 현관문까지라도 보여달라. 보안이 절대 불가능. 그만큼 메세나폴리스의 보안은 철통. 보안이라고 하는 점이고 전용 면적이 약 한 140제곱미터 되는 건데 월 관리비가 약 150만 원 정도. 나는 평생 들어갈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일반 매매는 매도인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건데 경매는 낙찰받고 내가 명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은 약간 좀 불편하다. 그러나 막상 해보시면 그다지 불편하지 않은데 느낌적으로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제 5주 동안 경매를 배워야 되는데 경매에서 뭘 배워야 할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 투자자 입장도 되지만 또 이렇게 나중에는 또 컨설팅 이런 것도 하셔야 되는 거니까 먼저 여러분 기본법을 좀 숙지하셔야 되는데 민법은 좀 잘 아실 거니까 오히려 경매 절차법인 민사집행법,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법 등을 좀 많이 좀 숙지를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사이트를 좀 많이 봐줘야 돼요. 그래서 무료 정보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좀 벌려면 유료 정보 사이트를 하나 정도 봐두면 좋은데 저는 이제 부동산 테인, 뭐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공부하고 사이트에서 물건 검색한 다음에 물건이 괜찮다. 온라인으로 권리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장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이제 권리 분석. 그래서 어느 정도 입찰하면 좋겠다. 괜찮다면 경매 절차, 입찰해서 낙찰받고 돈 내고 등기하고 명도하고 이런 절차를 갔으면 좋겠다. 돈까지 냈는데 기존에 점유자가 있다면 어떡할까? 강제로 이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이것은 뭐 꼭 경매를 떠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요, 여러분. 그러면 임대인으로서는 어떻게 할까? 임차인을 상대로 이를테면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해놓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한다. 소송을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와서 왜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돈도 들어가는데 이런 걸 하냐. 그럼 이유를 또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하라니까 한다. 이런 것은 또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죠? 고퀄이니까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이해하면서 따라오는 거죠? 전혀 느낌이 없다 보니까 그죠? 사실은 이 강의가 앞에 계신 분들 순서대로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미 강의를 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김현숙 교수님, 이제 강의 좀 못하는 분들이 뒤에서 이제 백그라운드 지금 받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리액션을 해야만 또 잘 할 수 있다. 그죠? 또 이렇게 불쌍한 아이예요, 여러분. 다음은 워밍업.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몇 가지 물건을 이제 한번 추려와 봤다. 일단 중요한 건 뭐 물건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뭐 아무리 그죠? 첫 번째는 김포의 아파트예요, 여러분. 김포의 아파트. 2018년도 11월 달에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지하철이 개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못해도 김포 지하철역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철도, 지하철 어떤 게 좋냐? 그러면 서울로 꽂히는 것을 상당히 좋아한다. 서울로 꽂히는 걸 상당히 좋아한다. 김포 지하철이 어쨌거나 여러분 김포공항에 꽂힙니다. 김포공항에 꽂힌다. 상당히 좋다. 왜냐면 김포공항에서 공항철도도 가고 뭐 9호선도 가고 5호선도 가고 그런 점에서 연계성이 상당히 좋다. 여러분 이제 김포공항에서 이제 김포 지하철 가는 거잖아요. 요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을 넘어가. 그러면 여러분 고촌역이 있어요. 고촌역이 있고 고촌역에서 좀 더 지나가면 이제 풍무역이 있어요. 풍무역이 있고 풍무역에서 좀 더 지나가면 이제 김포시청역인데 일명 뭐 사후역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죠? 사후역. 좀 더 지나가면 이제 걸포역이 있어요, 여러분. 걸포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운양역이 있는 거죠. 운양역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이제 꺾이면 이제 장기역이 있고 장기역. 거기서 좀 왼쪽으로 가면 마산역이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 이제 구례역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구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촌역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양촌역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김포 지하철은 이 정도로 좀 잘 암기해 준다. 그래서 지하철이 이제 여러분 지금 김포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뭐 부동산 팔아먹는데 또 임대하는데 딱 하나 얘기해요. 김포 지하철. 계속 김포 지하철, 그죠? 김포 지하철.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이제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선배가 예전에 집을 어디 샀냐면 여러분 마산에 샀어요. 마산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를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김포 한강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라고 하는 건데 과연 나중에 이것이 개통이 됐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혹시 장기역에서 출근 시간에 이 지하철을 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것이 너무 궁금하다. 한 번 정도 피드백을 받고 싶다. 여러분 김포는 경전철인데 지하철인데 지하철이 여러분 두 냥짜리 가는 거예요. 두 냥짜리 그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양촌, 구례, 마산에서 저는 이게 거의 만땅고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만땅고 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장기에 모든 여러분 김포의 행정타운이 장기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좀 내릴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여기서 만땅고 되겠죠. 그러면 운양부터는 저는 이걸 타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건데 과연 어떨까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경전철이 왜 있을까? 이런 걸 한번 느껴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오후 2시나 오전 한 11시에 타는 거예요. 출근 시간에 못 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꼭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지하철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 여기 이제 그래서 구례역이 생겨요. 근데 구례역에서 도보로 이를테면 한 10분 거리에 우미린 아파트. 근데 이제 지도로 보니까 단지도 결코 작진 않다. 그래서 입지가 썩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포 2030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사람들이 야 김포는 뭐 운양하고 장기 아니냐, 김포는 여기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김포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030 김포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여기를 그렇게 크게 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다. 그래서 김포가 가장 크게 이제 핵심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곳은 양촌이에요, 양촌이 있고 이제 여기 이제 부도심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옆에가 이제 부도심급인데 이제 통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진 그죠? 그래서 이쪽은 이미 땅값이 또 아파트가 너무 많이 떴으니까 혹시 기회가 된다면 양촌을 중심으로 조금 뭐 땅이나 빌라나 아파트를 사보는 건 어떨까? 여기랑 통진이 그죠?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가 좋다면 뭐 이쪽에 그죠? 뭐 하성이나 이제 이쪽 라인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통일이 뭐 곧 된다는 뭐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좀 쉬워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뭐 DMZ의 땅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죠? 그곳은 아마 다음 손자나 그 다음 손자를 위해서 이제 사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는 절대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별거 아니지만 여기 그 대곳 IC라고 하는 데가 보여요. 여러분 이게 제2 외곽 순환도로입니다. 그죠? 제2 외곽 순환도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도로라고 보여지고 지금 제2 외곽 순환도로가 순차적으로 개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김포는 이미 개통을 한 거니까 이런 점에서 여기는 또 상당히 강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보시면 김포에서 핵심은 운양과 장기예요. 여러분 운양과 장기 누가 보더라도 운양과 장기 구례하고 마산은 좀 약간 좀 떨어지는 거죠. 사실 걸포, 사후, 풍무도 약간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계획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점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데 다만 이제 이쪽은 좀 서울하고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큰 강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입지는 이제 저기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경매 공부를 처음 하시는 거니까 용어를 잠깐 설명하고 갑니다, 여러분. 용어를 오늘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구례동의 아파트 여기 여러분 이게 그 부천 7개인데 부천지원 7개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천지원은 1호선 송내역에 있습니다. 송내역. 그래서 부천지원 경매 7개 2017 빼기를 우리가 타경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타경은 경매 사건 부호다. 그래서 2017 타경 4282 여기까지가 사건 번호 양가로 1번이 물건 번호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입찰할 때 사건 번호하고 물건 번호를 써야 되는 경우 있어요.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써야 되는 그런 경우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편 선생님이 남 선생님을 상대로 돈을 빌려줬어요, 여러분. 돈을 뭐 한 1억 빌려줬다. 1억 빌려줬다,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자 제한법 있는 거 아시죠? 이자 제한법. 여러분 이자는 연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죠? 이건 뭐 상식이니까. 그래도 다 그죠? 퀄리티가 고퀄이니까. 자, 어쨌거나 편 선생님이 남선한테 1억 빌려줬어요. 근데 남 선생님 돈 안 갚아. 갚으면 뭐 이런 거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 선생님이 남 선생님을 상대로 여러분 소송하죠. 소송해요. 자, 소송해서 나중에 당연히 승소하겠지.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승소해요.
근데 어쨌거나 나중에 보니까 남 선생님이 부동산이 하나 있어. 예, 뭐 이를테면 구로 주공 아파트가 하나 있어. 예. 근데 소송하는 가운데 시간이 길고 이겼는데 남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먹었어. 그러면 또 편 선생님은 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전에 남 선생님의 저 아파트를 이제 잡고 가야 된다. 그죠? 예, 잡고 가야 된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여러분 가압류라고 하는 말하고 가처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가압류와 가처분. 예. 여러분 차이는 아시죠? 예. 여러분 가압류 가처분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그렇지. 돈, 안 돈. 돈, 안 돈. 예. 그래서 이제 잡고 가요. 그래서 소송에서 이겨. 그죠? 예. 그래서 이기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판결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결문 가지고 이제 경매해. 그죠? 예. 경매를 한다. 그런데 이런 판결문, 비슷한 거 뭐 이를테면 지급명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집행권원이라고 하잖아요. 집행권원. 예. 집행권원이라고 하고 요런 이제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를 우리가 여러분 강제경매라고 그래요. 강제경매. 예. 뭐 이건 나중에 꼭 아셔야 되는 거니까 강제경매. 예.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편 선생님이 이런 소송을 하려니까 시간도 필요하고 변호사도 또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공증 받는 거죠? 공증. 예. 여러분 공증을 어디 가서 받죠? 나중에 클라이언트를 물어봐요. 중개사님 공증 어디 가서 받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저 우리 편 선생님 어디서 받아요? 법무사. 그럼 여러분 법무사 깜짝 놀라요. 예? 법무법인. 정답은 없는 거네, 그죠? 변호사 사무실. 예. 그냥 뭐 법무사는 아예 할 수 없고요, 여러분. 예. 변호사나 법무법인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공증인으로 등록된. 등록이 안 돼서 못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냥 변호사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받는 거죠. 공증은 그냥 아무런 공증, 뭐 이를테면 인증 이런 거 받으면 안 되고 약소금 공정증서나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를 받아야만 판결문처럼 활용할 수가 있다. 집행력이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공증도 집행권원, 공증을 가지고 하는 경매도 강제경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말짱 꽝이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사전에 우리 편 선생님이 남 선생님한테 야 이런 식으로 돈을 못 빌려주겠다. 담보를 가져와라. 담보를. 예, 그랬더니 남 선생님이 야 이거 아파트 그죠? 예, 아파트.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해. 근저당권. 뭐 이렇게 설정하죠. 근데 나중에 돈 안 갚으니까 이 근저당권에 기해서 여러분 근저당권 같은 것을 우리가 담보권이라고 하는 거죠. 담보권. 또 비슷한 것 중에 전세권.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담보권이라고 하고 이런 담보권에 의한 경매를 우리가 임의경매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암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등기부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여러분. 강제경매 개시결정, 임의경매 개시결정.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그죠? 예, 그럼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 다만 이제 전세권에 기한 경매만 이제 상담을 한 번만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의뢰인이 전화 와서 내가 어떤 부동산에다가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가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여러분 종종 있어요. 종종.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종종 있어요. 그죠? 예. 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자 전세권을 내가 설정했는데 집주인이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돈 안 준다.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면은 좀 아니죠, 여러분. 그죠? 예, 다시 시험 합격하신 분 같은데. 어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중개사무소는 가질 않아요, 여러분. 네. 상당히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전체를 등기가 돼 있으면 경매가 되고. 네.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물어봐 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자, 전세권에 기한 경매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혹시 전세권이 등기부 전체에 설정돼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4층만 설정했어요. 제가 4층만. 그러면 여러분 전세권에 기한 경매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가 설정돼 있어야 된다. 그 정도까지만 하나 정리를 해주도록 하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아마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그죠? 네. 답변을 잘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위로의 말을 한번 해보고 가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법원을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법원이 서울은 5개가 있어요. 서울은 중앙지방법원, 동부, 서부, 그다음에 이제 남부, 그다음에 이제 북부지방법원이 있어요. 여러분 법원이 어디에 있는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중앙지방법원은 무슨 역에 있나요? 교대. 서초역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서초는 너무 멀어요, 여러분. 교대요, 그죠? 예. 여러분 동부는 어디 있죠?
문정역. 예, 서부는 공덕에서는 멀다 여러분, 그죠? 예, 공덕에서 좀 멀어요. 예, 너무 먼데 하시면 나중에 애오게. 예. 남부는 어디 있죠?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못 걸어가요. 예, 시간도 없는데. 예? 사무실 앞에 있어요. 뭔 소리죠? 여러분 남부는 무슨 역에 있어요? 목동역, 그죠? 예. 그럼 북부는 어디 있죠? 도봉역, 그죠? 예. 이게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북부를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중개사님이 도봉산역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원래 도봉역이 있고 다음 역이 도봉산역이에요. 그래서 도봉산역에 가서 법원을 찾았대.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죠? 예. 도봉역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요거 하나 정리하고요. 네. 여러분 각 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를테면 중앙은 서초구, 그죠? 예, 강남구. 예를 들어서 동부는 뭐 송파구, 이를테면 성동구. 그다음에 이제 서부는 뭐 이렇게 하면 용산구 또는 뭐 서대문구. 이를테면 이렇게 다 있다. 이것은 어디 가서 확인하냐면 여러분 법제처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 치시면 아마 대충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아까 우리 이제 편 선생님이 남 선생님을 상대로 이제 판결을 받아서 이제 경매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남 선생님은 서초구의 아파트하고 강남구에 이를테면 빌라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남 선생님은 서초구에 아파트하고 서대문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편 선생님이 판결을 받았으니까 남 선생님의 이 부동산을 한 방에 경매를 집어넣고 싶다. 한 방이냐 두 방이냐는 또 비용에 대한 차이도 있고 하니까 한 방에 집어넣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은 한 방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유는 관할법원이 같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내일 경매를 신청해. 그럼 앞에 숫자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죠? 2018년도에 접수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8 타경 이를테면 뭐 792. 이게 여러분 이제 경매 사건 번호, 그죠? 경매 사건 번호. 나중에 입찰표 쓸 때 사건 번호 이거 쓰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원래 이제 경매는 누가 리딩하냐? 옛날에는 판사가. 근데 지금은 판사가 뭐 이렇게 간단한 거 하냐? 그래서 사법보좌관이라고 하는 분이 하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사법보좌관하고 집행관은 다르냐, 같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어때요? 집행관하고 사법보좌관은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또 의뢰인 한번 물어봐. 어떻게 다르냐고. 우리 파란색 입으신 여자분. 수업 때도 상당히 좋은데. 성함이? 회장인가? 성함이? 황인선 씨. 이 말을 까면 더 좋을 텐데 어쨌거나. 자, 어떻게? 집행관과 사법부장은 어떻게 다르죠? 집행관 앞에서 땅땅땅. 네. 보좌관은. 집행관은 직접 가갖고. 사법부장이 땅땅땅하고 보좌관은? 헷갈리네. 네. 수업 때는 너무 좋은데 답이 안 나오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 남 선생님은? 뭐 유유상종이죠? 유유상종. 답을 모르잖아요? 우리 제 편 선생님은? 모르죠. 당연히 모르고. 옆에 계신 선생님. 최용희 선생님인가? 밴드에서 한번 뵀는데. 죄송합니다. 네, 최종희 선생님. 네. 실제 의뢰인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러면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렇게 아까 땅땅땅 치고 이렇게 안 땅땅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 네. 그러면은 판사들이 열받아요.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법보좌관은 현직 법원 공무원이에요. 현직 법원 공무원 약 한 3급, 뭐 부의사관이나 뭐 서기관급 사법보좌관. 반면에 여러분 집행관은 법원하고 검찰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옷 벗은 사람이에요. 옷 벗은 사람. 현직 공무원, 개인 사업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경매계에서 기록을 보면서 사실상 경매 절차를 뒤에서 리딩하는 사람은 사법보좌관. 집행관은 이제 입찰법정에서 입찰을 갖다가 절차를 리딩하는 사람은 집행관.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인들이 여러분 이 사람을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이 사람은 자주 보는 거죠. 입찰법정에서 보는 사람인 거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매는 이 사람이 리딩한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서초구의 아파트하고 강남구 빌라가 경매 들어왔으니까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 가격의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감정평가예요, 여러분. 감정평가를 하는데 가령 서초구 아파트 10억,
강남구 아파트 이를테면 10억. 예, 근데 이제 사업부 장관이 보기에 이거는 그냥 묶어서 한 방에 팔았으면 좋겠다. 일괄 매각. 예, 그래서 20억부터 팔자. 매각을 해서 20억부터.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건물들은 따로따로 매각한다. 개별 매각. 그래서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 1번, 물건 번호 2번 통상 이렇게 주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입찰표 쓸 때 사건 번호는 물건 번호는 반드시 이것을 기재해야 된다. 이럴 때는 사건 번호 쓰고 물건 번호를 안 쓰면 입찰이 무효. 아시겠죠? 예,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정리하도록 하고 반면에 편 선생님이 남 선생님한테 판결 받았는데 이렇게 관할이 달라요. 관할이 달라. 그런데 두 개를 만약에 한 방에 경매 신청하고 싶어. 그러면 편 선생님이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좀 하나만 더 부여해 주세요. 이건 수통부여라고 하는 건데 하나 더 받아서 요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요거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경매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사건 번호가 2018 타경 792. 법원이 다르다면 같은 사건 번호가 나올 수 있다. 첫 번째. 예전에 어떤 분이 질문하시는 거죠.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경매 사건 번호가 두 개가 똑같냐. 법원이 다르면 똑같은 번호가 일단 나올 수 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요런 것들은 서대문구 아파트 경매 물건 번호를 주긴 주죠. 물건 번호. 근데 사건 번호 하나에 어차피 물건 번호 하나밖에 없으니까 물건 번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쓰는 습관을 갖는다. 그죠? 기재하는 습관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에 대한 개념 이해할 수 있겠죠?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소재지가 언급되어 있고요. 대표 용도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용 면적이 뭐 47평. 뭐 여러분들이 뭐 공급 면적, 전용 면적 이런 거 다 아시겠죠? 뭐 계약 면적 넘어가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이 4억 2,700. 감정한 시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감정한 시점은 2017년 5월 며칠, 그죠? 네. 그러면 원래 감정평가할 당시에 시세는 한 4억 1천만 원 정도 했을 거라는 느낌을 갖는 거죠, 그죠? 예. 왜냐하면 실제 감정평가액은 감정한 시점의 시세보다는 약간 업해 놓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 예. 그래서 실제 시세는 그랬을 것 같다. 최저 경매가는 한번 유찰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입찰하는 사람이 없다. 1등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유찰. 입찰 누군가 1등을 했다. 낙찰. 내가 들어갔는데 다른 놈이 1등을 했다. 걔는 낙찰. 나는 폐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용어들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찰이 되면 이런 패턴으로 이제 가격이 저감되죠, 여러분. 요거 이제 간단히 한 번만 정리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감정평가 금액이 10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통상 최초 매각 가격이 된다. 그러면 서울은 그 다음에 이를테면 부천은 그 다음에 온비드 공매는 어떻게 될 거냐. 서울은 가격이 20%씩 다운돼요, 여러분. 그래서 0.8 곱하기 0.8 이거에 곱하기 0.8 또 유찰돼. 그러면 이 금액에 0.8 아시겠죠? 요거에 0.8 다시 이 금액에 0.8 이렇게 떨어진다. 부천은 이거에 0.7 곱하기 0.7 그래서 7억 다시 곱하기 0.7 4억 9천 이렇게 떨어진다, 그죠? 예, 최저 매각가를 기준으로 30%씩 가격이 다운된다. 법원의 최근의 트렌드는 가급적 이렇게 좀 늘리고 싶다. 그래서 빨리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 반면에 온비드 공매는 이걸 기준으로 10% 떨어지는 거예요. 9억, 다시 8억, 다시 7억. 좀 다르죠? 예, 이것은 일주일마다, 이것은 통상 35일마다 매각을 진행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인데 입찰보증금은 그냥 최저 경매 가격의 10%.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다. 만약에 내가 4억짜리야. 5억을 쓰고 싶어요. 그죠? 예. 그러면 법원 경매는 이거에 10%만 내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그래서 4천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옛날에 온비드 공매는 이거에 10%. 예. 그래서 5천만 원. 그러나 이것이 2016년도 1월 1일부터 바뀌었다. 얘도 4천만 원. 공매도. 그죠? 예. 이렇게 쓰는 것은 세관 공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관세청에서 하는. 그것은 여전히 입찰하는 금액의 10% 쓴다. 나머지 온비드 공매랑 법원 경매는 최저가의 10%만 내면 된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이 누구나 다 똑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청구 금액은 여기 있는 그 채권자, 이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 약 3억 5천만 원 정도 있어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청구 금액은 그런 개념. 그 다음에 등기채권액은 현재 등기부에 가압류 근저당 이런 빚의 합계액이 5억 7천만 원. 예, 그래서 이 아파트는 사실상 깡통 아파트, 그죠? 깡통 아파트. 이런 아파트는 일반 매매로 사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담보가치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러나 경매로는 낙찰받을 수 있다. 왜? 등기채권액을 다 말소해 줄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경매 대상이 건물 전부와 토지 전부. 토지 면적이 23평 정도, 건물 면적이 약 39평. 통상 건물 면적, 전용 면적 대비 토지 면적이 약 반절이면 보통이라 그래요, 여러분. 보통, 그죠? 예, 이거는 아주 좋은 편이죠. 그죠? 아주 좋은 편이다. 가보지 않았지만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쾌적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일단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대지권이 또 많아야만 나중에라도 좀 미래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경매 신청일은 2017년도 4월 24일 날. 그랬더니 법원이 그래 경매하자 4월 25일 날 결정했다는 거고 감정은 대충 5월 4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는 2017년 7월 12일.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배당 요구하고 싶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입찰 예정일은 3월 22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물건 입찰하고 싶다. 그럼 이번 주 목요일 날 부천지원에 가서 입찰해도 되는 그런 물건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낙찰 받으시라고 물건을 뽑아왔어요, 여러분. 자, 왼쪽에 두 칸이 감정평가서를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보존등기는 2011년도. 좋다. 11층 중에 13층. 좋다, 여러분. 그죠? 예, 좋다. 제가 예전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강의를 나가는데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 한 적이 있어요. 야, 너희들은, 25세에서 약 한 35세, 100명을 데리고 강의하는데, 야, 너희들은 몇 평대 살고 싶냐? 예, 그랬더니 그 중에 약 70%가 40평대 살고 싶다. 40평대. 그러면 혹시 너희들은 몇 평대를 그냥 투자로 사고 싶냐, 아파트를. 예, 그랬더니 또 70%가 18평형 이하를 사고 싶다. 예, 애들이 좀 못된 거죠. 자기네들은 큰 평수 살고 다른 사람들은 작은 평수에 살게 하려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아이들 대고 피드백을 또 받아봤어요. 야, 만약에 20층에 아파트가 있다면 너희들은 몇 층에 살고 싶냐. 근데 저는 분명히 16, 17, 18, 19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중에 약 한 70% 정도가 10층 어바웃. 그러니까 한 7층에서 한 11층이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랑은 또 약간 다른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죠? 우리 또 황 선생님은 20층이라면 몇 층에 살고 싶습니까? 2층. 그 다음에 남 선생님은? 17층. 우리 편 선생님은? 최 선생님은? 1층. 그럼 우리 황 선생님과 천 선생님이 늙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항상 저층으로 가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들었다. 그 다음에 두 분은 아직 좀 젊다. 그죠? 특히 남 선생님이 제일 어려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여러분. 팩트가 그래, 팩트가 그래. 네. 자, 어쨌거나 여러분 좀 수업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나중에 랜드프로에서 뭘 줄 거예요. 그래서 약 드시고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 다음은 등기 권리 해야 되는데. 네? 평택 시골에서 왜 오셔가지고. 어제는 또 포천에서 오셔가지고 서울 사람하고 잘 못 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사투리 많이 쓰셔가지고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권리부서 시간에 배울 텐데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뒤에 아마 어딘가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다음에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만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압류, 그 다음에 압류, 그 다음에 근저당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경매등기,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 권리를 반드시 암기해줬으면 좋겠다. 가압류, 가짜 빼고 압류, 근저당권, 근짜 빼고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등기. 이 중에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것, 다른 말로 접수번호가 가장 빠른 것이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시간 순서대로 돼 있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그래서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낙찰 받고 돈 내면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서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말소된다. 이것을 우리가 소멸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낙찰 받을 수 있는 이유. 항상 우리는 또 건물이라면 요 말소 기준 권리 날짜하고 전입신고 날짜, 같거나 얘가 느리면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고 체납관리비가 한 200만 원 있는데 뭐 맥스 내가 한 300만 원 떠안고 사겠다라고 하면 특별히 문제 없을 것 같고 법률상으로 체납관리비는 3년치 공용 부분을 떠안는다, 그죠?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시면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를 1교시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죠? 자,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